인공지능은 뭐 하루아침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갈 수가 없어요. 기존의 전쟁을 좀 바꾸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 몇천 년간의 전투를 분석해 보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군사교육관에서 교육계가 이렇게 가르쳐요. 감시 먼저 보고 결심 먼저 결심해서 그 다음에 대응 먼저 타격하라.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표적을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그 패턴 분석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기서 또 대응하려고 하면 또 먼저 해버리는 거고,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사람이 절약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AI가 들어오면서 전투 효율성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병력의 수는 절감하면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 전쟁이나 전투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전쟁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면을 바꾸기에는 무리고요. 일부의 어떤 전투 효율성과 아까 말하는 생존성 차원에서 이제 획기적인 전투 수행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의 조상근 교수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라고 하시면 이제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7일 날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어요. 우선 전자의 경우를 찾아보게 되면 대표적인 어떤 AI 활용은 이제 표적 관리라고 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파괴해야 할 물건들, 목표, 사람 이런 것도 표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2년 5월 12일에 어떤 강에서 이제 그 강 이름이 세베로도네츠크 강인데 그 강에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 강을 이제 넘어와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그거를 통상 보면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적이 강을 넘을 때가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군이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뭐만 하냐면 위에다 드론만 띄워놓고 계속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만 보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3분의 2가 딱 넘어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화력을 다 집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AI가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차가 가고 있는데 저희가 소총으로 쏘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는 대전차 화기 또는 포병으로 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있는 그 표적들을 최적화된 타격 자산을 1대1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지휘관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 당시에 앞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그 뒤에 있는 그 상급 부대,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인접 부대가 동시에 화력을 지상과 공중에서 쏘아 부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러시아군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73대의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전술 차량, 그리고 1,500명 이상의 인명살상이라는 효과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21세기 전투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고의 효과를 구가한 어떤 전투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전투가 되게 조명이 되면서 최고의 어떤 전투 효율성을 구가한 전투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는 여기서는 알고리즘 전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분쟁을 해왔잖아요. 뭐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3만 7천 명 정도 이상의 그런 어떤 지하디스트의 어떤 인적 그 정보를 계속 축적해 오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와.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켜놓은 거예요. 첫 번째 AI 같은 경우는 라벤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뭐 인간 정보가 들어가서 뭐 확인을 하던 CCTV가 보던 아니면 드론이 보던 인공위성이 보던 간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라벨링 해놓고 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전에 인적 정보가 예를 들어 외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옷차림새,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영역에 있는 감시 정찰 자산에 대해서 찍히게 되면 그 인원들을 이제 표적화해서 바로 타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물 중심 타격이 할 수 있는 어떤 AI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원들이 건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라벤더는 인물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 이제 한국말 복음이죠. 가스펠이라는 AI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을 표적화해가지고 바로 때릴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AI가 전쟁에서 뭐랄까 포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한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전쟁에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방식과 형태로
지금 AI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은 뭐 하루아침에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적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장 쉽게 나눌 때는 자동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자율화가 있어요. 휴먼 인 더 로프. 그러니까 AI가 하는데 사람이 다 관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자동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먼 온 더 로프는 뭐냐면 AI가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제 사람이 마지막 처리만 하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는 이제 자율화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어떤 관여 없이 AI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1단계인 이제 자동화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전쟁을 좀 바꾸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 결국에는 자동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투에서 이제 몇천 년간의 전투를 분석해 보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군사교육관에서 교육기관이 이렇게 가르쳐요. 감시, 먼저 보고, 결심, 먼저 결심해서 그 다음에 대응, 먼저 타격하라. 그러니까 선견, 선결, 선타 또는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를 짧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표적을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그 패턴 분석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상대보다, AI를 갖고 있지 않은 상대보다 더 그 단축 시간, 그러니까 감시, 결심, 대응 또는 선견, 선결, 선타의 그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기서 또 대응하려고 하면 또 먼저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전투 효율성이라고 하거든요.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AI가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죠?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사람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입될 곳에 10명만 가면 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노출이 적어지잖아요. 생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AI가 들어오면서 전투 효율성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병력의 수는 절감하면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 전쟁이나 전투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는 재래식 체계이잖아요. AI는 첨단 체계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를 다 전환시킬 수 없는 거고, 일부가 조금씩 이 기존 체계를 첨단 체계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 체계와 첨단 체계가 융복합돼서 전투를 하는 것을 뿐이고요. 근데 이 첨단 체계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 기존 체계를 전체를 하게 되려면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예산적 문제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제 최초에는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최초에는 뭐 미래전이 나타났다 뭐 했다. 근데 지금 뭐 하죠? 참호전 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재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1단계가 이제 자동화였는데 마지막에 자율화가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효율성과 생존성 차원에 높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기반 체계, 그 다음에 기존 체계를 이제 뭐랄까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전쟁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면을 바꾸기에는 무리고요. 일부의 어떤 전투 효율성과 아까 말하는 생존성 차원에서 이제 획기적인 전투 수행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있어요. 포병을 쏘게 되면 포병은 어떤 지역을 제압하는 사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포병이 이제 한 개 뭐 한 문당 한 발씩 쏘게 되면 대대 몇십 발을 쏠 거 아닙니까? 연속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제 BDA, 그 전투 피해 평가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인공지능을 실어서 가게 되면은 표적을 딱 찍어주게 되면 찾아가지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산이 군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원거리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 경로 같은 것도 잘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의 생존성도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기존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은 기존 체계보다 뭐가 좋냐? 전투 효율성. 그러니까 뭐랄까 그 내가 투자한 노력 대비 효과가 되게 높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성, 전투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경우는, 전차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장갑이 두껍고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면은 그게 안에 그 사람들의 생존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하는 전투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그걸 용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는 장갑력도 하고 APS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가 이제 포탄 같은 거 날라오게 되면 바로 자체 장갑이 튀어나가면서 이거를 뭐랄까 무력화시키는 APS 장비 같은 것들, 이게 다 사람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차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한번 부셔지게 되면 전력의 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AI가 들어가는 어떤 무인체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게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FPV 드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이싱 드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고글을 끼죠. 그러면 드론 앞에 있는 센서가 찍히는 것이 바로 영상이 여기 하기 때문에 뭐 레이싱 드론 같이 싱싱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다 자폭 드론을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개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대로 몇십억짜리 이제 T계열 전차를 지금 러시아 전차를 이제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제 이런 것처럼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AI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익 창출이에요. 예. 결론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고담 AI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그 팔란티어 이제 CEO 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쪽에 나와 있는 고담 AI의 특징은 뭐냐면 패턴 분석이에요. 데이터를 빅데이터 된 거를. 예. 그럼 뭐냐면은 그 이제 고담 AI가 고도화 되려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군사 지원을요. 해주기 때문에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갖고 각종 무기체에 결합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에서 그 다음에 반자율화, 그 다음에 자율화가 되려면 이 진화적 발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실제 데이터를 지금 얘는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좀 예를 들어서 공짜로 제공을 해준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쌓여갖고 자기 AI가 고도화 된다면 다른 나라한테 이제 세일즈 할 때는 더 큰 가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쟁 초기에 보시면은 이거 보셨어요? 막 갑자기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전차들이 막 쭉 늘어서 있고 정지해 있더라 하면서 이제 그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한 데가 막사 테크놀로지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지원하는데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제 IT 기업이. 근데 이걸 하면서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부터 돈을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봐봐. 이게 전투에서 얼마나 큰 효과야. 얘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줄 수 있고 얘네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우린 그 능력 갖고 있어. 이걸 뽐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최초에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고도화되면서 그게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자지구가 혹시 얼마의 크기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의 반인데 그 안에 2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신에서 보게 되면 건물들이 되게 높고 빽빽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AI가 아니고 뭐 전차, 장갑차, 뭐 포병이 들어가서 전투를 하더라도 민간 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게릴라의 특성은 뭐죠? 치고 빠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라벤더 같은 경우는 37,000명 이상의 어떤 표적 정보를 갖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그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편의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좀 과잉대응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이 과거부터 과잉대응하고 선제적인 타격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지탄과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진 어떤 그런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기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 내일이나 10년 후나 20년 후에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쉽게 편을 갈아서 AI가 우용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진영에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의 오늘이 나의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냉혹한 현실 정치의 어떤 실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투입이 되고 있는 사례는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이제 그 미 국방부의 부장관 힉스 그 여성분이거든요. 되게 스마트하시고 되게 뭐랄까 대담한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우리는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A2A지,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하면서 이제 원거리를 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잠수함도 개발하고 전투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이 좋긴 좋지만 그게 전진 배치가 된다면 그런 거에 한 방에서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요 유인이 타고 있는 어떤 첨단 전력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무인 체계를 다 운용하는 거예요. 그 해상행, 그다음 공중, 해저까지. 그래서 유인 체계 앞에 무인 체계를 배치하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근접 전투가 일어났을 때 유인 체계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게 유민 복합 전투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미군들은 추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온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되면서 드론이 어떤 전장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도 무인체계 플랫폼은 부족하다. 그 플랫폼에서 그 무인체계 플랫폼에 또 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어떤 무인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지능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중국과의 뭐 해상이라든 공중에 마찰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 이제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중국군은 많아요. 우리가 인해전술처럼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냥 일선에 배치된 소규모의 어떤 무인 체계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 체계 주변에 또 지능형을 하면서 아까 지능형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했죠? 전쟁과 전투에서 전투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지능형이 있으면은 원래는 사람끼리 하면 10명이 오면 10명이 막아야 되는데 지능형이 있으면 2개라도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딱딱딱딱 하면서 신속하게 판단해갖고 이제 자리로 이동해가면서 둘러도 열을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능형을 한 거고요. 향후 18에서 24개월 이내에 뭐 수천 대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런데 이제 그 지난 5월 6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우선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제 우선 자폭형 드론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 레플리케이터에 어떤 그 첫 번째 1차 사업으로서 드론이라는 것이 최초에는 공중에 떠 있는 것만 다 드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자폭형 드론은 다 어디든 간에 다 드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어떤 자폭형 드론도 드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알시카 위에다가 이제 대전차지뢰라든가 폭탄을 해서 조정해갖고 적의 전차 밑에서 터트린 것도 이것도 로봇인데 드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해상에서도 이제 조그마한 어떤 수상정을 무인화시키고 폭탄을 장약해서 러시아의 흑함대를 자폭하잖아요. 이것도 드론이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드론인데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레플리케이터도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자폭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해저로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스위치 블레이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요. 모겁이에요. 이제 똑같이 만든 건데, 이게 스위치 블레이드 300이에요. 300은 뭐냐면은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 600으로 나눠지는데 300은 이제 인마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술 차량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거고요. 600은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차나 장갑차, 포병들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10km 반경에서 작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거의 특수작전 부대가 한 명당 한 3발씩 갖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를 표적을 공격을 했을 때 파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탄으로 이제 그 확인 사살을 파괴를 하고요. 근데 사용하다가 이제 기상이라든가 DL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예비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전투원 한 명이 3발씩 갖고 다니면서 10km 반경에서 활동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1억 300이 600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에요. 근데 야 이거 엄청 비싸잖아. 레플리케이터 했을 때 가성비 하면서 AI 든다겠는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블린 같은 거 있잖아요. 대전차 무기요. 사람이 운용하는 거. 그게 2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전차나 장갑차에 근접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사수가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km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엄청 가성비가 싼 거죠.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대가 군집 형태로 AI로 전투 대응을 이뤄가면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표적에 다 집중하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인 체계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서쪽 부분에서 대규모 사막의 훈련장이 있어요.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한 모습을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공영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국만큼이나 이제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처럼 이제 지휘 통제 체계에서도 AI를 넣어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있는데 미국만한 어떤 수준까지는 갔다고는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1대1로 정책 때문에 여러 나라하고 분쟁 지역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적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어떤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잖아요. 땅이 넓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기술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만큼 가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네트워킹과 그다음 대량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작년에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기습했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기습을 당하는 게 의아했잖아요. 근데 물량공세 장사 없다고 5,000발 이상의 이제 급조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아이언돔에 있는 미사일이 한 발이 얼만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효과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공세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국을 참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에 있는 드론 시장을 다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하고, 그를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모든 부품 생산 공장을 다 집적해 놓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도전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싸요. 그래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서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투병이 드론을 날려요. DJI를 날리는데,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날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50m를 빠져요, 뒤로. 근데 여기로 바로 러시아군의 포병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조작하고 있는 일련보로나 이런 어떤 그 정보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서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이 맺어서 실시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련보로가 뜨니까 그 해당 부대에 전달해줬고, 네 앞에 여기 있고 날린 지역 여기야 해서 그 전표적으로 포병을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중국산을 지금 현재 센서라든가 이런 어떤 광학 장비가 들은 것들을 못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동화 단계를 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휴먼 이제 인더 루프라고 했잖아요. AI가 움직이는 거에서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격 조정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은 신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드론이라든가 로봇을 어떤 그 최말단 제대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 해병대인데,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팀이 있는데 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3개가 있어요. 4, 3, 12. 원래는 그게 뒤에 분대장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대장으로이 이제 전투원 앞에서 싸우게 되면 분대장 같은 화력도 유도해야 되고 옆에 하고 이제 협도도 해야 되는데, 같이 팀원과 같이 전투원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육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는 팀을 앞에다 놓고 뒤에 분대장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AI가 덧입혀진 것들이 자율화 단계에 안 오고 사람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냐? 앞에 있는 팀은 근접 전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총을 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로봇을 또는 드론을 운용을 하면 하겠어요? 왜냐면은 근접 전투에서는 총 하나가 더 화력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분대장 옆에다가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는 드론과 로봇을 운용하는 별도의 사람을 편성을 했어요. 사람이 줄어들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 해병대 같은 경우 사람이 한 명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동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진화적 단계를 통해서 자동화, 반자율화, 자율화까지 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또 여기 가려면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현재의 1단계인 자동화 단계에서는 인구 절벽을 통해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필드에서 나타나는 모습 봤을 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 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줄이기 위한 늘음이거든요, 나중에.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제 그 자동화, 반자율화, 자율화 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반자율화 가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듈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더 고도화돼서 자율화가 되게 되면 아까 3개의 팀이었는데 해병대가 2개 팀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왜? AI는 전투 효율성과 생존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타겟 이어에서 지능형 어떤 유민 복합 전투책이 가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을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어떤 그 시점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7년이나 8년 전에는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작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에 로봇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관련된 교육 체계도 왜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방혁신 4.0에서 몇 년도까지 뭘 하겠다. 아까 말한 미군의 사례처럼 역산해 됐을 때 사람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키워지지 않았다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고도화된 어떤 AI 기반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운용할 사람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군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떤 뭐랄까 되게 좋은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못 사용하는 어떤 상황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AI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결국 AI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결심을 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결심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리비안 내전에서 이런 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후퇴하고 있는 적인데 이제 어느 측에서 이제 그때는 터키지만 지금 트리키에 산에 있는 이제 그 살상이 가능한 무기식을 단 드러냈는데 이거를 사람이 통제 없이 그냥 뭐 이미지 판독으로 해서 다 사살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유인해서 한번 날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항복한 적,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들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나게 되면은 전쟁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인류애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복지와 어떤 문화적 혜택, 그 다음에 전쟁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AI가 결국에는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엎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요? 모든 결심을 AI가 할 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AI의 오악용 사례가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오픈소스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AI 기술이라든가 첨단 과학 기술이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어떤 문제였다면 지금은 개인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드론의 발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쟁에서 드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운영 지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쓰는 것들, 문화에서 쓰는 것들, 국방에서 쓰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방에서 쓰는 것은 절대로 이게 자율적으로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지켜지면 이제 오악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났지만 예전에 이제 전쟁의 주체를 국가 대 국가에서 국가 대 이제 어떤 조직까지도 이제 좀 뭐랄까 확대가 됐잖아요. 미래의 전쟁은 그 주체가 개인까지 되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저 뭐 누구누구 지지합니다. 이걸 통해 갖고 어떤 반전 여론을 확산할 수도 있고 지지를 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개인도 전쟁에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걸 총기화해가지고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그 객체가 더 확대될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요 기술들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특히 AI가 고도화되면서 그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고, 보편화되는 AI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주체가 확대됐으니까 국가,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개인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규제라든가 통제를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어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개발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이 선과 악의 어떤 존재가 이제 계속해서 싸움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성을 치명적인 위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국방혁신 4.0이라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죠. 4.0에 담긴 의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예요.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들 이제 전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60만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우리 북한군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협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걔네들도 첨단 과학 기술을 불러들여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핵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첨단 과학 기술로 우리 무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 전투 효과와 생존성이 이제 보장되는 강소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능형 AI를 해서 앞에는 사람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무인 체계가 먼저 선도하고 후속을 사람이 하면서 이거를 티밍을 실시간대 해 나가면서 전투 효과와 생존성을 보장된 가운데 적을 무력화시키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병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의 영향도 가장 크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늘었다. 이해 안 되는 어떤 말을 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늘어남이 결국엔 자유라의 줄어듦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전진을 위한 2부 후퇴처럼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AI에 관련된 모든 무기 체계들은 진화론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데이터 축적이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단계에서 반자율형 그 무기 체계를 시범 운용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DMZ에 있는 그 철책선에 과학화한 경계 체계를 한다던가 일부 이제 전투원들을 지원하는 어떤 드론인가 로봇을 이제 시범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고속철도보다 더 빠른 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로가 노후화됐어요. 그러면은 더 빠른 고속철도가 나왔다 할지언정 빨리 운용할 수 있습니까? 지능형 유민 복합 전투 체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기반 체계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공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스위치 블레이드가 떴어요. 앞에서 정찰을 통해 갖고 여기 장입이 됐어요. 근데 저 카메라를 때리는데 지금은 여기 카메라가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는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거를 그 카메라 위치를 보는 정찰 드론이 이거가 실시간 소통이 안 돼갖고 3분 후에 여기에다가 좌표를 준 거예요. 그럼 얘는 절로 돌진하겠죠. 근데 저기 바보가 아니잖아요. 생존성 위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우측으로 이동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진출한 아군을 때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이쪽으로 들어온 민간인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죠?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는 뭐죠? 저궤도에서 하고 있는 군집형 위성들이 양탄자처럼 쫙 깔린 거잖아요. 일부가 이제 부셔지더라도 다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희가 그 가장 좋은 목을 저궤도라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구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실시간 송수신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많이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궤도에 초소형으로 군집형으로 저희도 이제 그 사업에 진입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 통신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거나. 근데 그거는 확정된 미래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대신에 이제 미국의 스타링크라는 다른 어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어떤 통신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 저궤도에 있는 초소형 그 우주 인터넷 통신망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정찰 드론에서 정보가 이제 타격 정보를 딱 주고 얘한테 장입을 하고 마지막에 사람이 결심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심을 한 사람이 그 표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정찰 드론이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못 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딱 봤는데 사람이 좀 숨어 있거나 그러면 얘는 이제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첩보에 의해서 딱 들어갔을 때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중첩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거든요. 사람이 좀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이걸 현장을 확인 안 하지 않으면은 그냥 쏘라고 했겠죠. 그러면 어린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 체계라고 하는데 AR, VR 기념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지휘관이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찍은 영상들을 실시간대 볼 수 있도록 가시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탑재된 어떤 무기 체계가 실시간 어떤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는 위성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마지막 결심할 수 있도록 최종 확인할 수 있는 VR, AR 기반의 어떤 가시화 체계가 없으면은 이게 삼박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전투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런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그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아까 선로, 기반 체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중요한 게보다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VR, AR 기반으로 한 가시화 체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전술 같은 걸 바뀌게 되면 우선은 이게 될 거예요. 비접촉 전투가 가능할 거예요. 이게 아까 몇 킬로라고 했죠? 10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육박전, 막 화력전 하게 되면 우리 병력들이 녹아나잖아요. 장비도. 그렇게 되면 전쟁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AI 기반의 어떤 유명 복합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 비접촉 전투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취약점을 바로 때릴 수 있겠죠. 적은 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때리지 못하는데 얘는 AI가 적의 핵심이 뭡니다라고 해서 딱 실시간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장거리 무기 체계로 딱 때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비대칭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이제 사거리가 넓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숄더 투 숄더, 핸드 인 핸드에서 손에 손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6.25 때 했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비선형전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든 간에. 적진에 들어가 있는 특수작전 부대든 전선에서 후방에 있는 어떤 부대든 간에 비선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AI 기반의 유명복합 전투체가 나오면서 나올 거를 3B라고 해요. 3B. 비접촉전, 비선형전, 비대칭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뭘 구가하느냐? 생존성을 높여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투 효과성,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원천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건 없어요. 나온 건 없고. 근데 찾아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김일수 종합대학에서 이제 AI 관련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작년 9월에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밀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가 부족한 재래식 전력 무기 체계를 공급을 하고 그 대신에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과학 기술을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이제 기사 나왔죠. 240mm 방사포가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그걸 조종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GPS가 플러스가 되고 꼬리날개가 변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지역 표적 사격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전표적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AI도 결국에는 이미 탑재되어 있는 K-23, 24, 25 그런 어떤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러시아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고도화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AI는 진화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자동화 단계에 있던 것이 반자율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 9월에 이제 북러 밀착 관계가 형성되면부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북한의 무기 체계는 고도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안에도 AI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어떤 잠재적인 위협, 그다음에 실질적인 위협은 더 커지겠죠. 결국에는 AI라는 거 실체를 다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체계에 어떤 들어가서 그 성능을 고도화시켜주고 스마트화 시키는 게 AI지 AI 자체가 그게 무기 체계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AI를 집어넣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도발이나 그런 것들을 실시간대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대 대응을 해서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좀 걔네의 어떤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템포를 늦출 수 있는 건데 좀 아쉽게도 22년 12월 26일 못 막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창가 방패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드론이 이제 그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되면서 확장이 확 됐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이 장비라든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이 이제 살상하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카운터 드론, 그러니까 대드론 체계가 더 커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론이나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서 AI가 들어간다면 그걸 막는 방패, 대드론 체계에도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협들이 2022년도 2월 24일날 촉발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드론의 지능화도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로봇의 지능화도 봐야 되지만 카운터 로봇, 카운터 드론 그 시스템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북한의 어떤 2022년 12월 26일 도발을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걔네가 기만전술을 썼잖아요. 네 대를 통해 갖고 저쪽 강화도 쪽으로 갈 때 우리 군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랄까 신경을 곤두세울 때 한강을 따라 한 대가 결전진입을 한 사태가 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완성나게 와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AI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는 국가 주요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도시 이런 곳에서는 그 AI가 탑재된 드론을 막기 위한 AI가 탑재된 대드론 체계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고, 도시 단위 아니면은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이 컴플렉스 단위가 있으면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해 나가는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계속 드렸지만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그 생산하고 축적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R&D로 넘어가서 자동화해서 반자율화, 자율화로 갈 것이냐,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 문제예요. 그렇게 갔을 때 군사나 안보 분야에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너는 옵션만 제공하는 거고 사람 결심은 사람이 하는 거야. 최종 결심은. 이 원칙이 과연 다양한 정치 체계가 존재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합의에 의해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 오악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AI 무기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3박자가 갖춰져야죠. AI 무기체계, 그 다음에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세 번째 사람이 마지막에 결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AR, VR 기반의 이제 그 가시화 체계, 이 3박자가 같이 기반 체계처럼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된다.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기 체계가 있으면 그걸 운용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운용한 사람의 조직과 편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싸우는 방법, 무기 체계, 조직 편성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AI 무기 체계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빨리 교육시키고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처럼 작은 규모지만 대부대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게 높은 어떤 인적 자원을 빨리 지금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을 우리가 봐야 돼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아까 밀착하면서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군사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무기 체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쓰고 있는 전술과 걔네가 운용하고 있는 어떤 조직과 편성들도 북한에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무기 체계만 집중할 게 아니라 AI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 즉 조직 편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것도, 그 다음에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상대 측의 것도 같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